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 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이 헌법의 다수결의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결정이었는데요. 이번 문제는 당초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가져가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아마 안도했을 겁니다. 청구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지만 지금은 원내 제2당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자칫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이라도 내렸다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더욱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 논란은 국회를 과반 이상 지배하는 정당이 출연하기 이전까지는 당분간 잠잠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 뒤바뀌는 우리나라 국회. 재밌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방금 뉴스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자, 국무회의에서 오늘 그 국회법 개정안, 그러니까 상시청문회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오늘 처리한다고 그러죠? 네, 그 상시청문회법이라고 하기도 예. 하고, 네, 주요 현안에 대해서 그 청문회 개최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청문회 활성화법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교차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그 국무회의가 그 임시 국무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긴급하게 잡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당초는 이제 다음 주 초에 열리는 그 정기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를 처리할 예정인데 좀 이를 앞당긴 셈이죠. 네, 아마도 이제 19대 국회 임기가 그렇죠. 네, 29일까지죠. 그래서 다음 20대 국회가 개원 시작되기 전에 이 문제를 좀 처리하기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게 듭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런 거를 봉쇄한다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법제처에서 그죠? 이제 그 부분도 일도 있게 좀 다뤘다고 하죠. 예,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오전 9시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역시 또 정치권의 관심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 총장이 또 언론이 너무 앞서 나갔다. 내 얘기가 너무 과장됐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과장되게 해석을 하죠? 네. 예. 그러나 뭐 이렇게 그 언론의 해석을 그렇게 과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네. 이제 방한 첫날인 그 25일 그 중견 언론인 모임 그 관원클럽 간담회에서 이 대선 도전 가능성을 그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되는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어제는 자신의 발언이 그 과잉 확대 해석돼 곤혹스럽다는 취지의 그 언급을 했다고 하죠. 어제 오후 그 제주 포럼에 참석한 그 국내 인사들과의 그 오찬에서 다른 외국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진짜 그 대선에 나가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묻자 이 본뜻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또 어제 오전에는 그 전직 그 외교장관 등과의 그 조찬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이제 그 자신의 그 발언이 과잉 해석됐다, 확대 해석됐다 이런 취지의 그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 또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하죠. 어쨌든 뭐 일종의 뭐 수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풀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위 조절 아니면 말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자, 근데 지금 이런 발언 행보에 대해서 야당도 다양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반응이 다양한 좀 것 같아요. 복잡하죠. 네. 새누리당 그 친박 쪽에서는 그 훌륭한 그 대선 후보감이라는 이 반응, 상당히 좀 고무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반면에 그 비박 쪽에서는 그 친박과 선을 잡을 경우에 과연 국민 여론이 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면서 의보적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야당의 반응은 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그 비대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대수롭지 않다,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좀 일축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그 상임 공동대표 역시 아예 그 언급을 피했다고 하죠. 야권으로서는 뭐 반기문 변수 이전부터 그 예견돼 왔던 만큼 이제 지켜보자 이제 이런 입장을 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참 뉴욕만 바라보게 생겼어요.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 네. 참 뭐 재밌어요. 입장 바뀌면 상황 바뀌면 입장도 바뀌고. 자, 새누리당 혁신 비대위원장이 내정이 됐죠? 네, 그 검사 출신으로 그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 김희옥 전 그 공직자윤리위원장이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예. 이 친박계 쪽에서 그 추천을 했다고 하죠. 이 김희옥 그 혁신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목적이 정당하다면 선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혁신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그 논란이 됐던 비대위원 그 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전면적으로 새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교체 가능성을 시사한 셈인데요. 이 새누리당 다음 주 초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하죠. 예. 자,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해 1월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 신속처리 의결 요건, 이 5분의 3이 너무 그렇죠. 많다. 네. 이 과반으로 하자.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예배 일부 조항에 대해서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각하느렸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예. 이 각하하면서 헌법재판소 크게 그 세 가지 점을 들었습니다. 예. 첫째는 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권한쟁의 신청은 이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예. 그 구성원들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권한과 직무의 행위를 대상으로 청구한 것은 이 청구 대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점을 들었고요. 이 두 번째로는 그 국회의장의 그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한 조항, 이 의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지 그 국회의원의 권한, 즉 심의권과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 이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신속처리 안건 지정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안건 지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뭐 실제 의원들의 그 권한 침해는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이제 그 재판관 9명 전원 의견으로 이제 그 각하했는데요. 네, 그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근데 이게 만일 과반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면 아마 난리 난 건 새누리당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당이 손만 잡으면 과반은 쉽게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어제 헌법재판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위헌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설령 위헌이라 하더라도 의원들의 의결권이나 심의권은 말하자면 침해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펴나갔죠. 네. 근데 어쨌든 참 새누리당은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그 정의화 국회의장의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이 공식 출범했네요. 네. 어제 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그 창립 기념식을 갖고 그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이 정의화 국회의장 이 인사 말에서 그 대권 행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의식한 듯 이 새한국의 그 비전을 그 창당한다고 하니까 정의화가 내년 대선에 나오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 하는데 앞으로 저는 그 20년을 그 묵묵히 기다리면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예. 또 그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역사적인 사명을 다했다면서 이 다음 대선의 모든 후보들이 그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해결할 수 있는 이원 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좀 공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이제 그 주장한 셈인데요. 예. 이 창립 멤버로는 그 김동룡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그 대표 상임의장, 김병준 국민대 교수, 박관영 전 국회의장, 박세일 그 한반도 선진회 재단 그 명예이사장, 이 박광태 전 광주시장, 윤중현 전 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를 했는데요. 예. 네, 전현직 의원 한 40여 명이 이제 그 자문위원으로 같이 했던 여야가 거죠. 총망라됐네. 맞습니다. 예. 개헌 문제하고 정계 개편은 뭐 따로 가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새누리당의 혁신 비대위를 이끌 수장으로 김의옥 전 정보공직자윤리위원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총선 참패 후에 지도부 공백이 이어진 지 43일 만인데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비박계로 분류되는 분이죠.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지역구가 너무 넓어요. 서울 면적의 10배니까요. 10배죠? 네. 왔다 갔다 참 기가 막힌데, 예. 어쨌든.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다 하세요. 근데요. 네. 자, 김의옥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 동국대 총장 지내셨고 검사 출신이시죠, 이분? 그죠? 네네.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일성이 뭐냐면,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비대위 구성이요. 그죠? 네네.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비대위원장을 이제 새로, 외부에서 영입하겠다는, 결정은, 결국은 비대위원도 새로 구성하고, 기존에 결정된 부분을 좀 뒤엎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전국위원회가 소집되지 못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있었으니까,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부분은 다들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임명됐던 분들의 반발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임명됐다가 임명되지 않는 상태로 바뀌면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고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위원장이 지금 친박이어서 이렇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글쎄요. 사실은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셨는데 만약에 기존에 임명됐던 비대위원과 혁신위원장을 이제 그대로 계속 이어서 나가겠다고 생각했다면 비대위원장의 외부 영입을 고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전국위원회 무산으로 우리 당내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당원들이 늘 걱정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해법을 모색한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새로 모색된 방향에서 빨리 수습하고 마무리 짓고 당이 안정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이 김의옥 위원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이 여러 가지를 다 뜯어 고칠 정도의 전권을 행사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또 그러기 위해선 내부 사정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당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허수아비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글쎄요. 저도 이분이 허수아비로 전락될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런 당의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거나 정치권에 계시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혁신의 적임자가 될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좀 붙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어제 들어오셔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워딩을 좀 검토해 보면 나름대로 혁신에 대한 의지는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렇죠. 예. 네네. 이제 그런 의지들이 좀 소신 있게 저는 강단 있게 이분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도 갖고요. 그리고 당에서는 이분이 강단 있게 쇄신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또 힘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당에서 그런 힘도 주지 않고 또 본인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꼬투리 잡고 안 도와주면 저는 좀 세게도 말씀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우리 황영철 의원님의 희망이시고 실제는 어떻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사실은 이분이 지금 입장에서 잘 모르시죠 이분?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 계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 들어오셔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죠.
정진석, 김무성, 최경환 3자회담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 이게 합의는 아니다. 예? 그냥 얘기를 들었을 뿐이다라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얘기를 합니다만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세 분이 만난 이후에 합의라는 표현이 바깥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제 어떤 과정에서 이제 언론의 합의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출이 오픈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미숙했다고 보고요. 세 분이 만난 건 매우 의미가 있다. 지금 당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 중에 그래도 대표성 있는 또 책임 있는 뭐 위치에 있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나서 당의 수습책을 논의하고 의견을 좀 모아본 건 매우 잘하셨다고 보고요. 또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는 기존에 있는 우리 집단 지도 체제가 당 대표나 아니면 이제 그 이하의 최고위원들 간에 구분이 좀 잘 안 됐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회의를 하다 보면 대표가 생각이 A로 가면 또 그 다른 분들이 B로 갔을 경우에 이게 수습도 잘 안 되고 계속 분란만 내고 그러니까 당이 위기에 있으니까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부분 또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사실 이 회동 두고서 추경환 의원의 당대표 가능성, 김무성 전 대표의 대권 후보로서의 복귀, 뭐 이런 의미로 부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세 분이 모셨을 때 그런 말씀을 나누셨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비춰질 가능성을 그거는 알 수는 있죠. 저는 오히려 이 세 분의 만남은 좀 과거를 풀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비판적이고 세신적인 입장에서 많은 사안들을 보고 있는데요. 당이 어렵게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세 분이 만나서 일정한 방향의 공감대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이 세 분이 만났는데 서로 친박 비박 싸우다가 만약에 헤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더욱더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권이니 또 이 당권이니 문제는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기문 총장 얘기인데요. 대권 얘기 나왔으니까. 친박 후보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그죠? 예? 네네. 어떻게 보세요? 좀 친박 후보라는 딱지를 이분한테 좀 씌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요? 당연히 저는 친박 후보라는 딱지가 씌워질 경우에 이분의 경쟁력은 매우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당 내에서 지금까지 저는 반기문 총장님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은 질문이 왔는데 아직 저는 굉장히 구체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너무 꼭 마치 대권 선언을 출마 선언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여쭤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박 후보라고 한다면 이분의 입지를 매우 축소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굉장히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훼손이 되는 거죠? 이번 총선의 결과를 국민들이 다 기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뭔가 이렇게 통합의 리더십이라든지 또 새로운 비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좀 새로 나가는 비전,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지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후보든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기문 총장님 또한 후보가 될 생각이면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의 그 독자 세력 싱크탱크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정치 세력화 만만치 않다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네? 비박계 의원들이 당 밖에서 뭉칠 가능성 없을까요? 현재로서 우리 뭐 비박이 탈당하거나 또 뭐 새로운 당을 만들거나 이런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예. 정의화 의장님의 싱크탱크는 그 나름대로 현재 한국 정치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싱크탱크로서 정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조언을 주는 형태에 있을 경우와 또 어떤 새로운 정당으로서의 독자 세력화가 될 수 있을 때 우리 의원들의 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예. 또 뭐 참여 정도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매우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끝까지 좋은 대선 후보 내고 다시 정권 재창출하는데 하나로 힘을 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록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메커텐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간호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중소병원협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간호사 여러분의 경력단절로 인한 어려움과 재취업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사 여러분, 내일을 잡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요즘 비행기표 예약 어디서 하오? 트래블하우. 최저가 비교는 하오? 트래블하우. 가격 비교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항공권 어플 트래블하우. 얼마나 쉬운지 나 김영옥도 하오. 안 깔고 뭐하오? 트래블하우.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서울시에서 만 19세에서 29세 미취업 청년 총 3,000명을 선발해서요.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청년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런 정책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이게 조금 어떤 분은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19세에서 20세 모든 미취업 청년한테 돈 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3,000명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복지부가 제동을 걸면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어제 정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 그리고 꽃동네 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태수 교수 두 분 동시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도 인사나 하시죠, 뭐. 아세요, 두 분? 알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예. 네. 오랜만입니다. 아시는구나. 네, 이런 자리 또 김 교수님하고. 예.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먼저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들을 위한 디딤돌이냐 청년 실업을 늘리는 포퓰리즘인가 여기가 이제 사실은 가장 논란의 핵심인데 어떤 의견인지 한 번씩 얘기 듣고 그다음부터 마음대로 말씀하세요. 자 먼저 김원식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청년 실업을 늘린다기보다는 효과가 없는 포퓰리즘인가 폴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청년 실업자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청년들은 일할 수 있는 계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법보다는 실질적으로 취업 노력이 있어야 지원을 하는 형태로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교수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긴 한데요.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좀 더 일반화된 제도로, 하시라는 거고, 지금 서울시의 정책은 일하는 그런 현장으로 가기에는 뭔가 아직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준비가 안 된 그런 청년들에게 한 3,000명 정도 시범적으로 취업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갖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매우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정치적 마타도어 내지는 반복지주의자분들이 뭔가 전가해보도처럼 포퓰리즘으로 덫을 씌워서 무조건 이게 뭔가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에 전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 교수님 반복지주의자세요? 예, 근데 이제 그러한 대상 인원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일종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형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정부 돈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정말 힘들게 거둔 세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은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명칭이 청년 활동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청년들보다 이런 청년 실업자들보다 더 어려운 빈곤노인들도 많고요. 또 빈곤 어린이 지원 같은 데다 돈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우리 사회에 어려운 그런 대상들 내지는 또 위기에 빠진 대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빈곤 노인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그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있으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청년들의
실업의 문제, 뭐 헬조선이라고 얘기되는 절망의 문제,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과는 약간 좀 보완적으로 이 정책을 설계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실효성을 운운할 건 아니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지부가 이게 안 된다 이 결론 내렸거든요. 근데 복지부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첫째,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다. 둘째, 순수 개인 활동 등 단순 사회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 적절치 않다. 셋째, 모니터링이 없어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세 가지 이유인데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차례가 방금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그 목적이 좀 명확해야 됩니다. 예. 정부 돈의 쓰임이라는 것은. 예. 그 다음에 또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 없이 돈을 지원하고 또 더군다나 이제 더 문제는 청년들에게 그 자긍심을 심어주고 활동력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와 같은 행태가 격려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자존심만 건드릴 수 있는 역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글쎄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복지부가 이야기한 그런 그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다 적용돼야 되는 그런 기준이죠. 그렇지만 서울시가 모니터링 그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엄밀성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그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정책은 시민 참여형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또 모범적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한 1년 2개월 동안 스스로 3,000명 정도가 모여서 자신들에게 적합한 지원 정책이 뭐냐라는 것을 찾아서 그래서 만들어낸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냥 누군가 정책 설계자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서 이런 정책을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지금까지 정책 모델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정책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청년 실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직 상태에서 뭔가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뭐가 그렇게 실효성 있는 것들이 많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가 그것도 특히 수족이라고 하는 그런 일부 청년들을 위한 이런 시범적 정책을 하는 걸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좀 답답한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목적한 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게 복지부가 이제 이 문제를 제동을 걸긴 했는데 사실은 고용노동부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에 그 고용센터가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는 전문적으로 그 청년뿐 아니라 실직자에 대한 그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서울시에서도 정부의 그 고용보험에 청년 실업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를 하고 이러한 부분에 돈을 더 지원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혀 다른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고 앞으로 계속 확대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제도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대단히 큽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 잘하셨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지금 청년 내일로 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올해부터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국회의 예산정책처의 결과를 보면 중앙정부가 지금 고용보험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급여를 준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저임금, 비정규직 이런 쪽으로 가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통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외에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다른 많은 외국처럼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도 중앙정부만 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서울시만의 정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네, 이런 점이 예. 그냥 하지 마라 자, 뭐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것이죠. 제가 중요한 부분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서울시 이거 계속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김원식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나요? 지속 가능성 단어를 쓰셨는데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속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자, 서울시가 이것을 확대하고 계속 추진하겠다 그랬을 때 이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일까요? 복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정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정책을 할 정도로 서울시가 미련한 것은 아니고요. 돈이 이제 문제겠죠. 90억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서울시의 예산이 30조 가까운데 그중에 청년들을 위해서 예. 90억을 지금 시작을 해서 알겠습니다. 과연 뭐 어느 게 지속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예, 김 교수님. 예, 뭐 설계의 내용인데 뭐 설계가 사실은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게 효과성이 드러나지 않는 게 이게 문제라고 보고요. 예. 물론 어떻게 설계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지원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취업 준비 기간만 오히려 늘어나게 되고 현재 그 청년 실업의 문제는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사실은 그 구인난입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그 취업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이러한 부분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그 서울시는 이제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시범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마무리 발언 15초씩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먼저 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거 완전히 로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기왕 돈을 쓸 거면 청년들은 일할 일을 해서 더 많은 그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고 이 돈은 정말 그 사용하기 원하신다면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이나 빈곤 아동 혹은 미혼모, 빈곤 미혼모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 정책이 분명히 청소년 중에서도 저소득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은 취업에 지금 가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정책 대상은 정확하게 맞다고 보고요. 네. 뭐 로또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뭐 어떤 거든지 정책의 일부 대상자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의 몫을 열심히 하시는 거 이게 더 지금으로서는 중앙정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이태수 교수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